네, 오늘은 홍문표 교수 시창작대학 제11강이 되겠습니다. 이 제11강의 강의 주제는 시의 화자와 청자 이렇게 되겠는데요. 원래 이 강의가 녹화가 되었던 건데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좀 일부 충분히 끝까지 녹화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서 다시 이렇게 녹화해서 방영하게 됩니다. 자, 오늘 시의 화자와 청자. 언어란 뭐냐? 그것은 나와 너 여러 사람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 그러니까 사상과 감정을 서로 소통하는 행위가 언어입니다. 따라서 문학도 결국은 소통이라는 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또 그 사람이 대답도 하고 이렇게 서로 쌍방간에 주고받는 것이 바로 소통이고 대화입니다. 우리는 문학할 때 그런 소통의 일상적인 대화와 다른 어떤 형식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한 말은 결국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시도 결국은 내가 누구에게 말하는 형식이다. 누군가가 누구에게 말하는 형식이다. 또 주고받는 형식이다. 이런 것들을 알고 이 시의 화자와 청자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시의 화자와 이 소설의 화자, 시의 화자와 우리는 이제 소설이나 시곡에서는 말하는 사람, 또 듣는 사람, 서로 상대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시는 대화의 형식이 아니다. 화자와 청자가 없지 않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도 언어 행위이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문학에서 이 화자와 청자 이것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인가? 문학도 시인이나 소설가가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누구에게 말하는 언술이지만 문제는 일상적인 말처럼 자신이 직접 언술하기도 하지만은 말하는 화자를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을 세워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드러나는 것이 바로 드라마 같은 경우 아닙니까? 비록 작가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내세워놓고 그 내세운 가상의 인물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허구화된 화자와 청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허구화된 화자와 청자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대화의 형식이다. 따라서 그런 것을 우리는 간접 화법이다 이렇게 또 말하죠. 뿐만 아니라 듣는 대상인 청자도 임의로 설정해서 말을 듣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구화된 화자와 허구화된 청자를 통해서 말을 주고받도록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소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희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도 그렇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한번 이 소설의 화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설에서는 첫째로 이 작품 속의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것을 1인칭 주인공 시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나라는 주인공이 자신의 경험한 것을 서술하는 형식입니다. 나는 작가 자신일 수도 있지만 허구화된 나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의 날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우선 내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기에 착수했으나 좁은 시야와 부족한 지식으로는 이것을 알아내기 힘이 든다. 나는 끝끝내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말려나 보다. 이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지금 중얼거리고 있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작품의 부수적인 인물인 나는 난데 작품 속에 있는 주인공이 아니라 부수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그 부수적인 내가 주인공인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의 이야기를 대신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주요 서업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는 그런 소설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날 점심을 잡숫고 있던 아저씨가 오키는 어떤 반찬을 좋아하느냐고 묻기에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상에 놓인 달걀을 집어주며 먹으라 합니다. 아저씨는 무슨 반찬이 제일 맛있느냐고 내가 묻자. 그러니까 나라는 아저씨와 나와의 대화입니다, 지금. 근데 내가 아저씨의 일거수일투족 또는 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설명하는, 소개하는 형식으로 됩니다. 내가 묻자 아저씨도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나는 뛸 듯이 기뻐하며 안방으로 뛰어가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그 후 나는 매일 좋아하는 달걀을 먹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사실은 주인공이 아니라 화자가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관찰 형식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이것을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화자가 작품 밖에서 관찰자가 되어서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을 모두 3인칭하여 서술하는 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자가 나라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어요. 오직 그 화자가 대상들에 향해서만, 대상들, 그 3인칭, 그러니까 그라는 대상, 그러니까 거기는 바로 이름이 명시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대명사가 나올 수 있죠.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윤초신의 증손녀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년이 바로 그 소년의 행동을 얘기하면서 윤초신의 증손녀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소년과 소녀에 대한 것을 화자가 관찰하는 형식입니다.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담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기나 한 듯이 이 황순원의 소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자가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일일이 이렇게 관찰하는 형식입니다. 네 번째는 화자가 작품 밖에서 신처럼 진지하게 등장인물들의 심리나 행동까지 묘사하는 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물론 이것도 화자는 숨어있지만 문제는 그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내면까지 들여다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철수는 승우의 뒤를 쫓아갔다. 철수와 승우에 대한 관찰을 하는데 그는 자신이 잠시 후에 당할 일에 대해 미리 짐작하고 두려움을 느껴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떤 심리적인 현상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감은 맞았다. 뒷골목에서 승우 패거리에게 린치를 당한 철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한심하고 서러워서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이런 식으로 뒤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에는
어떤 화자와 청자가 되어 있을까? 이런 것입니다. 자, 시에는 이런 것입니다. 실제 시인이 있고 또 실제 청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실제 시인이 실제 현실적인 청자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품을 분석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시 작품 속에 말하는 화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품 속에 그 말을 들어주는 청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 속에 말하는 화자를 시적 화자, 그리고 시 속에서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시적 청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자와 청자가 작품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화자, 또 숨어 있는 화자, 또 드러난 청자, 또 숨어 있는 청자,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고 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시에서 이 드러난 화자와 드러난 청자, 이 관계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시의 은수를 보면 시 문장에서는 이 나라는 화자가 그 시에서 나는 어떤 마음이다, 나는 어떻다, 나는 뭘 생각한다, 이렇게 그 화자가 명시될 뿐 아니라 나의 상다인 너나 그나 어떤 대상도 역시 작품 속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자,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 박목월의 가정이라는 작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랫목에 모인 9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이라. 네, 강아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나도 등장하네요. 그러면은 내가 9마리 강아지에게 말하는 형식이죠. 그럼 이미 나라는 화자도 등장했고 대상인 9마리 강아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한데 누구냐? 아버지가 왔다. 아니 시꺼먼 반에 신발이 왔다.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 네, 나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9마리 강아지 같은 자식들에게 말하는 형식입니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이렇게 작품에서도 나와 그리고 또 그 들어주는 이 청자가 드러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이 드러난 화자와 드러난 청자가 실제적일 수도 있다. 네, 실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허구화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드러난 화자와 숨은 청자의 관계도 있습니다. 문학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라는 화자는 명시적으로 드러났는데 그 대상인 청자는 숨겨진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김영랑의 끝없는 강물이 내 마음의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내 마음의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 네, 내가 내 심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나라는 화자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돋쳐오르는 아침 날빛에 반질한 은결을 돋워내 가슴엔 듯 눈엔 듯 또 핏줄엔 듯 마음이 도른도른 숨어있는 곳 내 마음의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누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혼자 중얼거리는 일종의 녹두리입니다. 내 마음의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 이것은 혼자 중얼거리는 드러난 화자는 나라는 1인칭이 있지만은 청자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형식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숨은 화자와 드러난 청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듣는 사람은 있어요. 너는 살아있다. 떨어진 너는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너는 살아있다. 누군가가 말을 해요. 여기서 그러나 그 말하는 사람이 이 시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리만 있어요. 너는 살아있다. 떨어진 너는 살아있다. 분명히 설명을 하는 화자가 있긴 있는데 문면에 드러나 있지는 않다. 그게 숨은 화자입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너는 살아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 있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이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돌아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아, 여기서 보니까 누구에게 말하는, 들어주는 사람은 있어요. 누구에게 말하나? 젊은 시인이여. 그 때문에 화자는 숨어있지만 젊은 시인에게 말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숨은 화자와 드러난 청자, 이런 관계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하나 생각할 것은 아예 화자도 그리고 청자도 모두 숨어버린 상태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의 문면에 시적 화자나 시적 청자가 모두 숨겨져 있는, 생략되어 있는 이런 것. 그래서 이 숨은 화자와 숨은 청자의 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가급적 화자의 주관적 감정을 배제하고 사물의 인상을 객관화하려는 막 그런 그 모더니즘적인 시의 경우에 막 그런 언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김광균의 대상이라는 시를 볼까요? 향료를 뿌린 듯 곱다란 노을에, 노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신주 하나 기울어지고, 네, 스케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물을 객관화하고 있어요. 구름은 보랏빛 색지 위에 마구 칠한 한 다발 장미. 네, 구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장의 깃발도 능금나무도 불면 거절들 애로운 들길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누군가가 하기는 하는데 숨어 있으면 나라든지 영이라든지 순이 그런 어떤 그 인물이 없습니다. 그냥 말은 하는데 말은 있는데 화자가 숨어 있다. 그럼 청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객관화된 그런 서술인데, 이런 것을 우리는 이 모더니즘적 기법이다 이렇게 말하죠. 눈보다 먼저 겨울비가 오고 있었다. 바다는 가라앉고 바다가 있는 자리에 구남이 한 척 닻을 내리고 있었다. 여름에 본 물새는 죽어 있었다. 물새는 죽은 다음에도 울고 있었다. 네, 이것도 바다에 관한 얘기라든지 구남에 대한 얘기라든지 물새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라고 하는 관계는 여기는 숨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을 하는데 그 화자나 청자는 여기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생략된 것의 일반적인 것이 산문이기도 합니다. 과학적인 문장은 거기에는 화자와 청자가 없죠. 오직 객관적인 서술만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교과서라든지 이런 과학적인 문서 같은 것은 거기는 화자와 청자가 없잖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건 생략되어 있을 뿐이죠. 말을 하기는 하되 객관화시켜서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언술도 다 화자와 청자가 있다. 다만 숨어 있느냐 노출되어 있느냐 하는 것뿐인데, 문학작품은 그것이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청자에게 말하는, 현실적인 청자에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상적인 인물을 세워서 그 인물이 또 가상적인 인물에게 말하고 서로 주고받도록 하는 것, 네, 그걸 우리는 픽션, 네, 그러니까 인물을 만들어서 그 인물들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하는 그런 형식, 그게 바로 문학이고, 그런
인물들을 설정하는 행위가 바로 구성이고 창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나 소설이나 결국은 그러한 그 화자와 청자의 대화다. 그런데 그 기술적으로 숨겨서 하느냐 노출시켜서 하느냐 막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시도 결론은 대화다. 이런 점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 시의 화자와 어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상대에 따라서 말씨가 달라지죠. 이것을 우리는 어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에게 말할 때 또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그 어조가 달라야 돼요. 어른에게 말할 때는 존칭어를 쓰고 밑에 사람이 말할 때는 명령어라든지 또는 또 일반적인 것은 일반적인 언어를 쓸 수가 있죠. 이걸 우리는 어조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발전하면 또 사투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의 화자는 어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시의 화자를 세울 경우 필요에 따라서 남자를 세울 수도 여자를 세울 수도 있다. 또한 남자인 경우는 어른이나 어린이 또는 도시인이나 농촌 사람들 등 무수히 다양한 계층의 인물을 세울 수 있으며 이들을 통하여 말을 할 때는 시적 화자의 개성과 시적 정자에 대한 관계 상황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태도나 목소리를 달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달리해야죠. 그러나 한 작품에 내에서 시적 화자의 어조는 그리고 가능하면 한 작품에서는 그 어조가 통일되어야 한다. 어조는 인물의 성격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시에서는 통일성, 또 리듬감, 정서를 드러낸 중요한 단서가 다시 말하면은 앞서도 말했지만은 시도 화자와 청자의 관계인 대화다. 그렇다면은 이 화자와 청자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소월시를 읽어보면은 이상하게 그 내용이 소월은 분명히 남자인데 그 시의 어조를 보면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말하는 형식입니다. 나보기가 여기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이런 어조는요 남자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이건 분명히 여자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소월은 여성적인 화자를 세워서 말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시의 화자. 그럼 여성적인 화자를 세웠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성적인 목소리가 나와야지 말하다가 남성적인 목소리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통일성이기도 합니다. 자, 개나리 보고 싶어 할머니, 병아리 때 물어낸 개나리 보고 싶어. 봄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도 채지 않은 그 병아리는 탁장에서 나오지 않고 왜 그림책 속에만 갇혀있지? 할머니, 봄비도 보고 싶어. 자, 이게 뭡니까? 이것은 바로 할머니에게 지금 어조를 봐서 어린이가, 손자나 손녀가 할머니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 왕룡의 도예의 아이들이라는 작품인데, 여기서 보면은 개나리 보고 싶어, 개나리 보고 싶어, 봄비도 보고 싶어, 이렇게 어조가 어린아이가 할머니에게 칭을 대면서 청언하는 이런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조의 통일이라는 것이죠. 어조의 통일은 동시에 시간의 통일도 필요합니다. 자, 눈으로 배울 수는 없어도 하늘만 가득한 당신이기에 난 당신만을 믿어요.
고향을 떠나라 하시니 정든 땅 버리고 아비친 족도 버리고 내 유년의 꽃반지 아롱아롱 세월도 다 버렸어요. 네, 지금은 앙상한 나뭇가지 밤마다 외로운 바람이지만 당신은 아침마다 타오르는 횃불 너무나 뜨거운 불길이게 난 당신만을 믿어요. 난 당신만을 믿어요. 자, 이 어조도 분명히 이것은 바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그 절대자에게 당신이란 절대자가 내가 절대자인 당신에게 하는 소리인데 상당히 그 남성적이기보다는 좀 여성적인 그런 그 어조도 깔려 있습니다. 어쨌든 네, 믿어요, 버렸어요, 믿어요. 막 이런 어조의 통일, 막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확인함으로써 이것은 바로 그 여성적인 화자가 절대적인 당신에게 호소하는 어떤 형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어조가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적 화자와 이 청자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 시적 화자와 청자의 그 진술 방법, 그러니까 신은 누구에게 말하나, 어떤 태도로 말하는가, 이런 문제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 발신자가 있겠고 그 말을 들어주거나 말에 따라 움직여줄 수 있는 수신자, 즉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신자인 내가 2인칭인 너에게 향해서 말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너가 아닌 제3인 3자적인 인물이나 사물에 대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연설문이나 또는 사랑의 편지 등은 어떤 대상이 무엇에게 요구하고 호소하는 문장입니다. 그런 학술적인 문장이나 공공적인 언어들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하거나 증명하기도 하며 자신의 견해를 일방적으로 밝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학 시의 경우는 2인칭인 너나 3인칭인 그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화자 자신의 심정을 녹두리처럼 혼자 중얼거리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있어서 그 진술 내용을 보면 또 몇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술, 이 시적 화자와 또 청자의 진술 방법에 대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이 독백적 진술입니다. 자, 독백적 진술이란 내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형식입니다. 이 독백적 진술은 스스로가 시적 대상이 되어서 반성하고 기원하는 형식입니다. 대체로 그 반성하는 것과 또 소망하는 이 두 가지가 있겠죠. 말하자면 1인칭 지향형입니다. 이는 철저히 자아에 대한 자각이며 넓게는 인생에 대한 자각일 수 있습니다. 자간 과거를 통한 현재의 자각이거나 또는 현재를 통한 미래의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고적 독백과 기원적 독백, 독백적 진술이 시에 많죠.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이런 회고적 과거를 회고하는 독백적 진술도 있고 또 미래를 이렇게 소망하는 그런 그 기원적 독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하지만 나에 대한 그 이야기라고 해서 모두가 화자 지향적, 실제 화자 지향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자아가 둘로 분리돼서 하나는 자아가 다른 자아로 관찰자 입장에서 이야기할 경우에는 화자 지형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화자 지형이라는 나의 주관적인 정서나 신념만을 다룰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회고적 독백 한번 볼까요? 이것은 철저히 화자 지향, 그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본 건 그런 뭐더라. 해변도 아니고 마을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교회의 첨탑은 터가 아니고 그런 뭐더라. 꿈이런가. 어제 내가 본 건 어젯밤 내가 벚꽃이 비바람에 떨어지던 그 학교 뒷뜰에서 본 건 그럼 누가 본 건가. 자, 이런 거 이승훈의 어제 내가 본 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자기 경험을 이렇게 독백처럼 중얼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원적 독백도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가슴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네, 모차라는 천상병의 귀천입니다. 자, 이것도 나라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내가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독백으로 말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시에는 이 화자의 청자의 관계에 있어서 꼭 청자에게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제3자에게 말할 수 있고 2인칭에 말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형식도 많이 있다. 우리가 독백적 그런 진술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권유적 진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청자지향이죠. 그러니까 남에게 말하는 것은 또 역시 보면은 그것도 해달라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권유인데 때로는 명령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또 하나는 그리고 이 권유적 진술은 자신의 입장이나 주장을 단수인 너에게 말할 수 있는 너희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조하기를 요청하는 그런 진술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조하기를 호소하는 형식은 뭘까요? 그런 것이 대체로 어떤 계몽적인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분히 좀 목적지향적인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치적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재미있는 것은 이 권유적 진술에는 또 두 가지, 그 좀 위에서 높은 데서 아래로 이렇게 하향적인 어떤 형식도 있지만 아래서 위로 이렇게 호소하는 형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자가 우세한 경우 좀 명령적 권유.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는 남고 껍데기는 가라. 철저히 껍데기에게 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그 화자가 좀 우월적 위치에서 명령하는 그런 형식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화자와 청자가 대등한 관계도 있습니다. 좀 그것은 이제 집단적인 이런 것일 수 있는데요. 우리 모두 화살이 되어 온몸으로 가자. 허공 뚫고 온몸으로 가자. 가서 돌아오지 말자. 밖에서 박힌 아픔과 함께 썩어서 돌아오지 말자. 우리 모두 뭐뭐하자. 이런 좀 집단적인 청유, 권유형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 또한 특이한 것은 이런 위에서 그 화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오히려 반대로 그 화자가 낮은 자리에서 위에다가 높은 위치에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기원적 권유도 있습니다. 박두진의 당신이 사랑 앞에. 자, 말씀이 뜨거이 동공에 불꽃 튀는 당신을 마주에 앉으리까 라보니요. 발톱과 손가락과 심장에 상책이 지인 피 흐른 골짜기에 조용한 우일 스스로 아물리리라 이 상처를 라보니요. 조롱의 짐승소리로 이제는 노래 절벽의 거꾸러짐도 이제는 율동. 당신의 불꽃만을 목구멍에 삼킨다면 피눈물이 화려한 고깃바늘이 아니리라 라보니요. 발광이 황홀한 안식이 아니리라 라보니요. 이 라보니에게, 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청자가 상대방이 오히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이런 상대를 향해서 이렇게 권유하고 호소하는 기원적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뭐 신앙시라든지 이런 그 형식, 어떤 기원적 형식의 것들은 이제 오히려 높은 신에게, 절대자에게 호소하는 경우에 그런 권유적, 그런 그 기원적 그런 진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보면은 내가 나에게 말하는 이런 독백적 진술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상대에게 말하는데 명령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청유 형식으로 간구하는 형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니고 아예 나와 또는 상대 이런 그 화자와 청자를 일체 배제하고 마치 소설에서 전지적 관찰자 시점처럼요 제3자적인 입장에서 또 하는 그런 그 진술이 있는 그것을 우리는 해석적 진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석적 진술은 이런 것입니다. 해석적 진술은 어떤 사물에 대하여서 시인이 주관적으로 상상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해석을 제3자인 타중에게 설명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이러한 언술에는 문맥의 표면에 화자나 청자가 잠재되는 것이 보통이다. 생략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정서적 표현과 의미의 표를 억제하고 카메라 렌스로 사물을 비춰보듯이 이미지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감정을 차지하고 사물을 객관화시키는 해석적 진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쓴 꽃밭에서란 작품인데 이런 겁니다. 개나리, 진달래, 흐드러진 꽃밭이다. 꽃밭에 대한 나름대로의 상상적 해석입니다. 맹진사댁 청사초롱이다. 해석입니다. 4월의 산언덕 포동한 등성이마다 너울 쓴 신부처럼 파닥이는 가슴이다. 역시 이것은 객관적 상상적 해석입니다. 두려움의 껍질들이 허물을 벗고 차마 부끄러워 마지막 정절에 혼주라는 잔인한 환성이다. 네, 해석입니다. 상상적 해석입니다. 누구도 고역할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을 헐고 한순간의 황홀을 외여 이 온몸을 투신하는 아리디 아린 눈물이다. 이렇게 저는 써봤는데 이것은 철저히 객관적 사물을 객관화시켰다고 해서 어떤 추상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미지화해서 표현하는 형식이죠. 자, 이런 해석적 진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적 진술을 이것을
화제지향적 언술이다. 뭐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특이한 것도 있습니다. 좀 혼합형, 그러니까 화자도 있고 청자도 있고 대화도 있고 또 상상도 있고 막 그래서 막 그런 것을 막 극적 진술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화자가 이와 같이 화자와 청자와의 화제에 대해서 고루 언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느 유형보다 한결 극화된 그것이 화자와 청자의 모습을 비롯해서 그들의 상반된 욕망도 함께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형식인데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김윤성의 아내의 얼굴이라는 작품입니다. 거리에서 우연히 아내를 만난다. 이제 화자가 지금 얘기하는 소리입니다. 나는 일부러 모른 척하고 지난다. 내 화자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등 뒤에서 여보 여보하고 쫓아온다. 네, 아내가 여보 여보라고 하는 대화체 형식을 여기다 또 삽입했습니다. 마치 드라마처럼요. 그래도 나는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 그리고 괄호를 하고서 내가 인정하지 않는 어째서 저 여자가 내 아내란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아내를 봤는데 모른 척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녁상을 가운데 놓고 아내와 마주 앉았다. 갑자기 서베이어 1호처럼 난데없이 사뿐히 착륙하는 얼굴, 바로 저 얼굴이다. 이렇게 또 독백을 하는데, 그때 아내가 군소리를 듣고서 뭐가 저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서비의 1호 달 연창 말이야. 이렇게 동문서답 형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내의 얼굴에 대해서 때로는 반갑게, 때로는 신기하게, 그리고 마지막 이제는 신비의 베일도 벗겨지고 대체벌의 몰락처럼 쓸쓸한 얼굴 달. 네, 참 서비의 1호처럼 그렇게 신비롭고 대단했던 얼굴이지만 이제는 그 모든 베일을 벗고 대체벌의 몰락처럼 쓸쓸한 얼굴 달,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것은 자신이 말하는 것이지만은 또 화자도 등장시키고 또 대화도 등장시켜가면서 좀 이렇게 시를 극적으로 전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시는 소설과 달리 화자가 없다고 착각할 위험이 있고 시는 대화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언어는 다 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교과서도 사실은 대화인데 화자와 청자가 철저히 생략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시를 쓸 때 누군가가 누구에게 말하는 형식이다.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적 화자와 청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